네거티브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예비후보가 이번엔 벌금 100만 원 이하 전가 공개를 놓고 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최재형 예비후보에 대한 당내 다른 주자들의 견제가 고세지고 있습니다. 지사 찬스를 둘러싼 논란 속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사직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이 지사는 경선 완주와 지사직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도지사직을 사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당의 합당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8일이 임박했지만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합당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고 국민의당은 재촉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청년 말수. 오늘은 후보 검증단 설치, MZ세대를 위한 청년 공약 대결로 달아오르고 있는 여당의 경선판과 지도부 패신, 주인공 논쟁으로 소란스런 야당의 경선판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들 특히 이재명, 이낙연 후보 간 난타전이 가열되는 데 대해 여권 원로들이 우려를 표명하며 네거티브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 이번엔 전과 공개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이재명 후보 측은 이 후보가 벌금 100만 원 이하 전과를 공개했다며 이낙연 후보도 모든 전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홍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경선 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 더불어민주당이 조언을 구하기 위해 당 상임 고문단을 한자리에 초청했습니다. 국회의장 등을 지낸 김원기, 임채정, 문희상 등 5명의 당 원로들입니다. 이들은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경선 후보들 간 과열된 싸움보다는 정책 경쟁으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줘야 한다고 당부했고 일각의 당내 검증단 설치 요구에 대해선 지금 시점에서 당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원팀으로 막강한 상대를 이겨낸 올림픽 여자 배구팀을 배워야 한다면서 당 대표로서 원팀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인 플레이를 하지 않고 팀워크를 통해 그 막강한 일본, 터키를 이겨내는 모습에 모든 국민들이 감동했습니다. 원팀이 돼서 민정부 사기 창출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 대표와 원로들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여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이낙연 후보는 오늘도 거세게 부딪혔습니다. 앞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이력을 문제 삼으며 공격했는데 이번엔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100만 원 이하 전과를 공개하면서 반격에 나선 겁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낙연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 후보도 전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가 밝힌 음주운전 해명 시점과 처벌 시점이 다르다며 재범 의혹을 여전히 제기하면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후보는 오늘 경북 안동을 시작으로 2박 3일간 TK 지역을 돌며 지지층 확산에 나섰고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공개 일정은 잡지 않은 채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스타트업 기업인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추미애, 박용진, 김두관 후보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이어갔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국민의힘의 영입 인사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당내 대권 주자들의 견제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예비후보는 두 후보가 정치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비판했고 유승민, 홍준표 후보도 두 사람을 향해 대선 후보로서 준비가 덜 됐다고 가세했습니다. 최재형 예비후보는 대구 경북을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최재형 예비후보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을 꺼냈습니다. 보수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메시지로 보이는데 오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최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국민 대통합이라는 그러한 국가적인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오늘이라도 사면의 용단을 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촉구합니다. 윤석열 예비후보는 오늘 충남 아산 현충사와 윤중고택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어제부터 나흘간 휴가에 들어간 윤 후보는 SNS를 통해 반려견과 함께하는 모습 등을 공유하며 지지자들과 소통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두 영입 후보들에 대한 당내 주자들의 견제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예비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두 후보가 쪽방촌 봉사활동 등 당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우선 당에는 부랴부랴 들어는 왔는데 이 정치가 무엇이고 당에 함께하는 동료들이 무엇이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는 거죠. 이 밖에 유승민 예비 후보는 시키면 된다는 생각이 실패한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지적했고 홍준표 예비 후보는 준비된 후에 다시 나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홍 예비 후보는 오늘 대구 지역 청년 포럼에 참석해 강연을 했고 유 예비 후보는 오는 8일부터 부산, 울산, 경남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입당 환영식 당시 윤석열 후보를 고의로 15분간 복도에서 기다리게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후보 측에서 장성민 예비 후보와 같이 행사를 진행하는 게 불편하다고 해 행사 이후 윤 후보가 참여하도록 오히려 지도부에서 배려했다는 설명입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지사직 유지를 두고 논란이 거셉니다. 여야를 막론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장도 이 후보가 하루빨리 지사직을 내려놓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렇지만 이 후보는 지사직을 사수하겠다면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사직 유지를 놓고 지사 찬스, 매표 행위 등 여야 정치권 모두에서 비판 수위가 높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도지사직은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강조하며 지사직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경선 완주와 도지사직 유지 둘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하라고 요구하면 도지사직을 사수하겠습니다. 앞서 민주당 선관위원장은 지사로서 선거운동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다면서 이 후보가 모두를 위해 직책을 내려놓고 뛰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불공정 문제가 아니고 적절성 면에서 좀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경기도민 입장에서도 지금 선거운동 지금 사실 이재명 후보가 지사직을 갖고 있지만 마음은 콩맛에 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지사 측은 하지만 지사직 유지가 오히려 책임 있는 자세라는 입장입니다. 책임감 있는 공직자라면 직을 신중하게 좀 고려를 해야 되고 특히나 지금처럼 이제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있는 상황이고 또 그 후속 조치로 이렇게 재난지원금도 분배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좀 세심하게 헌신해야 되는 지사 찬스 논란은 이 후보가 경기도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습니다. 소득 하위 88%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여야와 정부의 합의에서 벗어난 것으로 당 안팎에서 지사직을 이용해 표를 얻으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낙연 캠프는 경기도정이 경선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불공정 경선을 우려했고 조직적으로 봤을 때도 캠프와 이 도청의 도정 자체가 분리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예산 면에 있어서도 그 수많은 예산들, 홍보 예산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우리 이사님의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한 홍보 비용으로도 수십억이 지금 쓰여졌고요. 앞서 제주지사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뛰어든 원희룡 전 지사는 SNS에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민에게 세금을 걷어 그 세금으로 경기도민의 표를 사고 있다며 도민 기만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에 입후보하는 공무원은 선거 90일 전까지 사퇴하면 되고 이 지사의 사퇴 시한은 오는 12월 9일입니다. 이 지사는 10월에 실시되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까지는 지사직을 유지하고 이후 거취를 고민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국회 방송 김세정입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 실무협상 결렬 후 감정 싸움이 격화되면서 이준석 대표가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8일, 이번 주말 내 합당 논의는 불투명해졌습니다. 양측은 서로 상대방의 협상 태도를 문제 삼으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7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실무협상단의 협상 종료 이후
여야 대표의 최종 단판만 남은 상황이지만 양측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협상 결렬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당의 일본군 전범, 철부지 애송이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국민의당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대표 회동 제안에 안철수 대표가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합당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달째 하는 동안에 저희가 무슨 말을 하고 뭐 이렇게 제안을 할 때마다 계속 그 답이 없어요, 국민의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 것이지 저희가 뭐 처음부터 무슨 예스노로 답해라 했겠습니까? 국민의당은 최후 통첩을 날리면서 압박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계속해서 뜻을 밝히라고 재촉하는 태도는 바람직한 협상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합당 협상 상대인 안철수 대표를 겨냥해 계속 공격하면 당원들의 반감도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하게 된다면 이게 정권 교체를 함께할 동반자이자 한 식구가 되는 건데 그런 동반자한테 검사가 피고인한테 묻듯이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라. 이것이 과연 올바른 태도인지.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이준석 대표가 협상 시한으로 정한 8일까지 합당 논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안 대표가 정치적 상황이나 조건 등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국민의힘과 전격 회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번 주말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는 10일 전체 회의를 열고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문체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박 전 의원은 야당 측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재갈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문체위 소위 의결 과정도 문제 삼고 있어 오는 10일 전체 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이 의결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당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소영 대변인은 현재 서울시당이 즉각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 당과 시당 차원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7월에는 서울 한 아파트 앞에서 공원에서 부인을 주먹으로 2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지난달 15일에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부인의 손목을 잡아비튼 폭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야권이 범여권의원 70여 명이 제기한 한미연합훈련 연기론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미연합훈련이 계속 축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그것마저 하지 말자고 한다며 내년 대선을 이기기 위한 가짜 평화쇼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지방선거 투표 하루 전날 싱가포르에서 가짜 평화쇼를 벌였지만 무슨 평화가 있었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SNS를 통해서 친북 정치가 안보를 좀먹고 있다면서 이 정도면 안보 유기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주에서 4선을 지낸 오재세 전 국회의원이 조만간 민주당을 탈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무능, 무책임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다음 주쯤 탈당기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 대표적인 비문 인사로 꼽히는 오 전 의원은 17대부터 20대 국회까지 내리 4선을 지낸 중진으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이시종 충북지사와 당내 충북지사 후보 경선에서 패했습니다. 오 전 의원은 국민의힘 입당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충북지사 선거 출마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에서 남으로 삶의 터전을 바꾼 공통점을 지닌 탈북민 작가들이 한자리에서 미술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작품들은 살아가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건네고 있습니다. 국회 아트갤러리 8월 전시회 김동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고향인 북한을 떠나 8년 전 한국에 왔다는 작가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판이하게 다른 남북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이 나눈 듯 대조적인 남과 북의 모습이 같은 하늘 아래 펼쳐져 있습니다.
높다란 건물과 밝은 빛이 가득한 곳 너머로 소담하게 불이 켜진 밤하늘엔 별이 빛나고 파편처럼 잘게 나뉜 입자들이 만든 사람 얼굴은 작가가 지치고 힘들었던 감정을 대신 말해줍니다. 북한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도 담았습니다. 악기를 연주하고 아이들이 길에서 삼삼오오 모여있고 자전거를 타고 한복을 입은 모습도 보입니다. 북한의 뉴스에 대해서 약간 인권유리나 독재, 기아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도 약간 한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녹아있는 어떠한 뉴스거리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린 시절 아버지와 시멘트로 미장을 한 시공간의 추억도 부식되면서 시간의 흐름을 담은 동가루도 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한지와 신문을 켜켜이 겹치고 겹쳤더니 어두운 곳에서 환하게 빛나는 출구가 나왔습니다. 인간의 사유, 생각하는 힘에 집중한 입체적이고 강한 인상을 주는 작품도 있습니다. 부분 잘려진 황금색, 검정색 숟가락이 다른 여러 덩어리들과 엉겨 붙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떤 형상으로 흘러간다라고 말하기 전에 과연 그 세상을 움직이는 인간이 무엇일까? 자기가 옳다는 거를 이렇게 정당화하기 전에 야, 저것도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같이 가야 그게 인간이 아닐까? 작품에 다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서 참 와닿았던 것 같아요. 콜라주를 하시기도 하고 그냥 평면 회화이지만은 드로잉이나 채색으로만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더 작품이 분위기가 사는 것 같고요. 인간의 조건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오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최근 한미연합훈련 연기의 목소리가 이제 정치권에 곳곳에 나오면서 의견들이 이제 엇갈리고 이제 충돌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먼저 한미연합훈련 연기론 왜 나온 건가요? 네, 지난달 27일에 13개월 만에 단절됐던 남북통신 연락선이 복원됐습니다. 이후에 지난 1일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는데 네. 이게 이제 남북통신선을 전격 복원한 것에 대한 일종의 청구서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 물꼬가 트인 지금 훈련을 잠시 미뤄놓고 대화 모멘텀을 가져보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김여정 부부장 요구 이후에 박지원 국정원장까지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을 위해선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해서 연기론에 더 힘이 붙기도 했습니다. 사실 한미훈련이 있는 3월과 8월만 되면 훈련을 두고 취소해야 된다, 연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남북통신선 복원 직후다 보니 정치권 상황이 더 혼란스러운 겁니다. 네, 먼저 그 정치권을 살펴보면 민주당에서는 연기의 목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네, 법여권 의원 74명이 어제 한미훈련 조건부 연기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 61명을 비롯해서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1명인데요. 이들은 남북미 관계의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서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해서 남북대화 재개의 명분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잠시 듣고 오시죠. 네. 남북관계를 평화롭게 이끌기 위해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과의 군사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판단하에 보시는 대로 여야 국회의원 74명이 함께 공동의 성명을 내도록 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남북대화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른바 호재를 만들려는 친문 의원들의 시도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을 주도한 30 의원은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이낙연 후보도 직접 코로나19 확산 그리고 남북통신선 재개와 같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바란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힘을 실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죠. 윤건영 의원도 내년 2월에 있을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들며 연기 쪽에 힘을 실었습니다. 네, 범여권의 이제 의원 74명이 이제 공동 성명을 이제 발표를 했지만
당 지도부,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제 지도부는 또 의견이 다르다고요? 네, 송영길 대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예정대로 진행해야 된다는 원칙론을 재차 밝혔는데요. 네. 송 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한미 합동훈련은 이 대규모 야외 기동 병력이 동원되지 않는 연합 지휘소 훈련이자 전시 작전권 회수를 위해서 불가피한 절차라는 생각입니다. 저희 민주당 지도부는 일관되게 지금 준비되고 있는 한미 합동훈련은 시행돼야 되고 이것은 방어적 훈련이고 북을 설득해야 될 문제이다. 네,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부대표도 이 앞서 있었던 법력권 의원들의 공동 행동에 대해서 이 민주당 의원들끼리 카톡방이 있거든요. 여기에 반대 목소리를 직접 내면서 훈련 연기는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민주당 당론은 아니다 이렇게 지도부가 나서서 확실히 한 건데요. 다만 다음 주 있을 의원총회에서 공동 성명에 참여한 의원들이 지도부에 직접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민주당의 의견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결국 이제 정부와 청와대 입장이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연기론 확산 움직임이 요 부처, 정부와 청와대에 그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정부 부처 간 의견도 같지는 않습니다. 먼저 통일부를 보시면요. 네. 남북 대화 국면 전환을 위해서 훈련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도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연기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또 한미 두 나라가 규모와 시기를 놓고 협의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의견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서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한 협의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의중을 놓고는 의견은 분분한 상황이고요. 청와대는 오늘까지 의견을 취합한 뒤 이번 주말쯤엔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는 16일부터 진행되는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위해서 다음 주 바로 사전훈련에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그런 만큼 연기 요구 움직임이 훈련 시행 결정에 대해서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다만 한미 군 당국이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규모와 기간 등을 줄이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번 훈련이 실기동 훈련이 없는 만큼 연기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발표는 본 훈련 직전인 오는 15일쯤 양국이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통일부와 국정원은 이제 연기에 힘을 싣는 그런 입장인 거고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제 신중한 그런 이제 입장의 상황인데 청와대가 이제 신중한 모습인데 청와대가 결정에 이제 고려하고 있는 사안들은 이제 어떤 건가요? 네, 우선 청와대 의중이 신중한 거는요. 관심이 초점이 맞춰지는 게 남북미 관계에서 이 정치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또 정치적 이유를 떠나서 이번 한미훈련이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와 연동이 돼 있어 연기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공약 중 하나였죠. 임기 내 전작권 회수에 있어서 훈련을 통해 환수가 가능한지 검증해야 되는데 이렇게 훈련을 미룬다면 환수도 결국 미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미 군 당국은 전작권 환수를 위한 3단계 역량평가에서 1단계인 기본 운용능력 IOC 평가만 마무리한 상태로 계속된 훈련 취소와 연기로 2, 3단계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일각에서 나오는 내년 2월에 있을 베이징 올림픽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요. 지금 남북관계 상황을 봤을 때 큰 진전이 없다고 보고 있어 연기 결정을 내리기엔 명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한미연합훈련 연기가 이제 전작권 환수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제 나왔다는 이런 또 이제 한간에 또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내년 대선에 이번 그 한미연합훈련의 연기 여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네, 먼저 여론조사 보시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한국사회여론조사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시면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이 잘 될 것인가에 대한 결과로 54.5%가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해서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줬습니다. 또 지난 2월 글로벌 리서치가 만 18세에서 39세 그러니까 2030 세대를 조사한 결과를 보시면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이 상관없는 남과 같은 국가다 이렇게 응답이 31%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결국 MZ세대, 청년 세대에게는 남북관계에 대한 이슈보다는 부동산이나
취업과 같은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지난 4.7 재보선과 마찬가지로 내년에 3월에 있을 대선에서 스윙보터로 떠오를 청년층에게는 또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MZ세대로 불리는 이제 젊은 표심들에게는 이제 북한도 남한과 같은 민족이다라는 이제 의식이 이제 더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남북 문제보다는 본인들에게 당장 닥친 그런 민생 문제가 결국엔 더 소구력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네요.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한항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6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명락 폭망 리스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 공방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선두를 지키려는 이재명 지사와 역전을 노리는 이낙연 전 대표가 연일 수위 높은 비방전을 이어가는 등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인물 검증이 후보 간의 감정 싸움으로 흐르면서 자칫 본선거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겁했고 아연 실색했어요. 여기까지 가나?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경선을 아예 흙탕물로 가져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명락 폭망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고 당에 치명적으로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책임은 당연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경선에 나선 박용진 의원, 경쟁자인 이재명, 이낙연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는데요.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가 경선을 흙탕물로 가져가고 있다며 네거티브 공방으로 정책을 사라지게 만든 그리고 당의 승리 가능성을 갉아먹는 문제에 대해서 두 후보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선 경선이 바지 발언 논란에 이어서 지역 감정을 부추긴 백제 발언, 그리고 이번엔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경력, 이낙연 후보의 무능 프레임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후보 간의 지나친 폭로전에 상호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네거티브는 자멸의 지름길이란 주장이 맞서면서 당 안팎의 평가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의 벼랑 끝에 치로 경선 과열 국면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팀 협약식이 무색할 정도로 명락 대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명락 리스크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선을 넘은 비방전과 마타도어 공세, 그 끝엔 과연 무엇이 남게 될까요?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요. 멸치와 돌고래는 달랍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권 주자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마련한 정치 일정에 유력 대권 주자들이 불참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는데요. 특히 기습 입당으로 시작된 윤 전 총장과 이 대표의 주도권 싸움은 심상치가 않은 모습입니다. 친윤계로 알려진 정진석 의원, 오늘 자신의 SNS에 가두리 양식장에선 큰 물고기가 못 자란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어제 이 대표가 주최한 예비후보 전체 회의를 문제 삼았습니다. 정 의원은 지도부가 대선 후보들을 쭉 늘어세워놓고 함께 서 있는 모습은 구리다고 혹평하면서 멸치, 고등어, 돌고래는 생장 조건이 다르다. 이미 돌고래로 몸집을 키운 분들도 있는데 체급이 다른 후보들을 모아서 식상한 그림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 윤 후보를 돌고래로, 나머지 후보들을 멸치와 고등어로 비유한 것인데요. 이를 전해들은 이 대표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과거 자신이 대선 주자들을 유구와 한우로 비유했을 때 비판한 정 의원이 대선 주자들을 물고기에 빗댄 건 모순이라고 지적하면서 저는 멸치와 돌고래를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올바른 경선 관리라고 생각한다. 돌고래가 다쳤을 때도 멸치가 맞고 들어와도 때린 사람을 혼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최근 일고 있는 지도부 패싱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어떤 캠프 같은 경우에는 왜 오라가라 하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다 국민들이 총체적으로 평가할 거로 보이고요. 저도 경선 때 보는 특이한 광경이긴 합니다만은 경선 캠프 측에서 당대표를 공격해서 얻는 게 뭐가 있으며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국민의힘 경선버스가 출발하기도 전에 덜컹거리고 있습니다. 공정을 외치고 있는 이 대표와 거물급 인사들의 새몰이가 본격화되면서 힘겨루기가 시작됐는데요. 치열한 기싸움 속에 이달 말 출발하는 경선버스, 그 운전석엔 과연 누가 앉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남다른 관점으로 날카롭고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김재섭 국민의힘 대선 경선 준비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여당의 후보 검증단 설치 문제가 새롭게 이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반 이재명 대선 주자 이제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주로 이제 이 이야기 검증단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당 지도부는 경선 개입을 주장하면서 이제 반대 이제 그런 입장인 건데, 검증단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두 분의 입장부터 생각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권 대변인님. 저는 사실은 그 검증단이 그러니까 별도의 어떤 수단이나 아니면 방법이 있어서 평소에 검증할 수 있는 보통 그 서로 후보들이 검증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논의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그것을 따로 별도로 꾸린다고 하는 게 실질적인 어떤 이득이나 아니면 더 추가로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그 민주당 내에 그 공식적인 어떤 그 입장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네, 지도부 대변인은 따로 설치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아, 대변인이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필요는 할지 몰라도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이제 4.7 재보궐선거 때 저희 후보의 경선 준비를 했었고, 이번에 전당대회를 치르면서도 경선 준비랑 선거 관리를 했고, 이번에 마찬가지로 대선 때도 공교롭게도 계속 이제 선거 관리를 해왔었는데, 선거 관리에서 이런 좋은 제도나 룰이 들어오는 게 바람직하긴 하지만, 사실 그 좋은 룰을 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후보들이 그 경선 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상정된 룰을 가지고 이 선거운동에 임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캠프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더 좋은 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갑자기 등장하게 되면 후보들이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이 무산되거나 전략 자체를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사실 검증단을 설치하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사실 검증단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 당원 단계에도 없는 내용이고, 검증단이 들어오면 또 각 후보들 간에서도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경선이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와서 새로운 것이 들어오기에는 새로운 룰을 정하는 건 어려울 것이다. 알겠습니다. 네. 그 송영길 대표가 어쨌든 이제 선을 긋는 그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에 한간에서는 이재명 이제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 이심 송심 논란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저는 그렇게 볼 부분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검증단이 별도로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있다고 하면 논의해 볼 수라도 있지만, 그런 게 없는 조건에서 제가 볼 때 합리적으로 거절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좀 너무 정치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합리적으로 거절한 것이다. 그렇죠. 저는 근데 그 검증단이라고 하는 거지, 이제 본 경선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와서 검증단이 설령 설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각 상대방 후보에서 이미 충분히 더 많은 검증들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새로운 검증단을 만든다고 해서 더 추가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냐, 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예를 들면 지금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후보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각 진영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네거티브가 굉장히 강한 수준이거든요. 거기서 더 나오면 더 나왔지, 당 차원에서 뭔가를 한다고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검증 수준보다 더 높진 않다고 생각이 돼가지고요. 이것이 지도부가 이재명 후보를 편을 든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엔 한 분 한 분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후보들의 정책 대결도 후끈한데요. 특히 MZ세대를 잡기 위한 청년 공약을 앞다퉈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 청년의 입을 맡고 있는 권 대변인님, 이번에 이후에 청년 1호 공약 직접 내신 거라고요? 네, 혼자서 낸 건 아니고 여러 청년들이 함께 이재명 지사의 청년 공약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발표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발표하게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게 국정 운영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삶을 살아가고 있거나 혹은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게 훨씬 더 효용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들이 직접 만든 정책을 정책본부와 함께 논의해서 일부를 발표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야 빅4 호감도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20대층에서 꼴찌를 차지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가 내놓은 공약들이나 지금까지 어떤 행적들을 좀 보게 되면 저도 어디까지나 20대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요즘 20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굉장히 공정함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소위 말하는 포퓰리즘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정함이라는 것 안에는 절차적 공정함이라든지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것도 분명히 포함이 될 텐데 예컨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민생이라면 날치기도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합의라는 절차, 국회라는 절차를 무시하는 발언이고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예민한 20대들이 반감을 표시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이제 뭐 현금성 복지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이제 더 이상 20대 청년이라고 해서 돈을 준다고 해서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본인들한테 돌아야 되는 채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이재명 지사의 정책 공약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여당 주자들의 청년 공약을 한번 이제 잠깐 살펴보면 이낙연 후보는 군 전역 장병에게 사회 출발 자금을 지원하고 박용진 후보는 청년 안식년제, 정세균 후보는 미래 씨앗 통장을 이제 개설해서 주겠다는 건데 이런 선심성 퍼주기다라는 이제 비판을 받고 있어요.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선심성 퍼주기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사실은 국가의 역할을 매우 축소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사실은 취업준비생이 역대 최다인 상태입니다. 청년들의 취업준비생이. 그러면 이때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경제적 지원을 그리고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차별을 방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적절히 조치해야 되는 게 국가의 당연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것을 모두 싸잡아서 퍼주기다 이렇게 해버리면 국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되려 논쟁을 하더라도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지원해야 된다라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논의를 해야지 국가가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 자체를 좀 폄하하는 것은 좀 공론장에서 자제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저도 좀 반대 입장인데 국가가 주는 것과 퍼주는 것은 차이가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 여당 후보들께서 내놓는 그리고 간혹 이제 우리 당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국가가 해야 되는 역할 이상의 과도한 퍼주기를 하는 경우도 사실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뭐 이낙연 후보라든지 뭐 그다음에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저는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청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당장의 현금, 목돈 이런 것보다도 결국 주거 안정이라는 면이 가장 중요시 돼야 될 것 같고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다 비단 어떤 청년 문제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사회 전반의 문제이고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연령대를 막론하고 다 중요한 어떤 사회 시작으로서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청년 어떤 이름으로 무언가를 계속 만들려고 강박을 갖기보다는 지금 결국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계속 실패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전향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더 들고요. 그것이 청년 무엇으로 나타나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반성하는 방식으로 대대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잠깐 네, 말씀하시죠. 조금 이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달에 보도된 내용인데 한 청년이 자기 방에 원룸에 150개의 이력서를 써두고 홀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으로 그것을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기존의 복지 체계로는 그 사람에게 가닿지 않아서 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다만 이제 이게 부동산 문제가 풀린다고 이 문제가 과연 해결됐을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한 지점들을 계속 찾아가는 게 국가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지사 찬스 논란까지 일어서 화끈하게 지사직을 내려놓는 압박에 이 후보가 어떤 입장을 밝혔을지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선출직 공무를 이제 지위나 권리로 생각하느냐, 책임으로 생각하느냐의 차이 같습니다. 저한테 경선 완주와 도지사직 유지 둘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하라고 요구하면 도지사직을 사수하겠습니다. 자기가 정치적으로 좀 불리하다고 해서 선거운동 많이 하겠다고 사퇴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네, 이 후보가 도지사직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 저렇게 입장을 낸 건 저는 잘한 일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왜 예. 그러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지사직을 내려놓고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 있는 분들의 지지만 얻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전국의 지지를 얻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어쨌건 이 경선에 나오기 이전에 선출직으로 사실은 도정을 운영해 달라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 하면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는 그것을 최대한으로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상황까지는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게 저는 올바른 자세라고 보여지고 마지막엔 내려놓는 건가요? 왜냐하면 아마 법적 시한이 있을 겁니다.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90일이요? 네. 네네. 그럼 그 시간까지는 책임진다고 하는 모습이 저는 이재명 지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어떤 여러 가지 경선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선출직 공무원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12월 초까지는 내려놓겠네요. 그러면 90일 전이면 알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그 후보 경쟁력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후보 지사직을 내려놓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 훨씬 그러니까 도지사가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혹은 업무 이제 과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후보 경쟁력 자체로 보면 오히려 도지사직을 놔둘 수도 있는데 저는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대로 책임이라는 이유로 사실 도지사직을 유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굉장히 위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책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지사직을 맡으면서 본인의 업무를 다 할 수 있을 때 책임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누가 봐도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로서 책무를 다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국민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차라리 권한대행을 통해서 그 다음에 충분히 실무적으로 공백이 없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빠져나가는 것이 사실 오히려 더 책임에 가까운 얘기인 것이지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그다음에 도정의 공백이 분명히 발생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책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사실 그냥 어떤 변명밖에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야권으로 한번 가볼까요? 제1야당 경선판도 소란스러운 상황인데요. 빅3라고 불리는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후보. 원팀 이벤트였던 봉사활동에 이어서 경선 후보 전체 회의에도 불참을 하면서 지도부 패싱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한편으로는 걱정도 그리고 경선 준비위원 걱정을 참여해 주시면 후보들 간의 불참의 사유가 다 저희에게 공지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후보들에게 기존 일정을 취소하면서까지 참석하시라고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체제가 잘 자리 잡을 것이다. 네, 이번에 김재섭 의원께만 질문을 드릴게요. 이른바 유력 주자들의 지도부 패싱 논란, 경선 준비위원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거는 제가 누구보다 잘 설명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거를 이제 지도부 패싱이라고 볼 수가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크게 이제 문제가 된 것이 일단 봉사활동이 있었는데 그 봉사활동에 가장 유력한 주자라고 불리는 윤석열, 최재형, 유승민, 홍준표 의원이 안 나왔다는 것이고, 두 번째 대선 경선 후보 간담회에 또 비슷한 인원들이 안 왔다는 것인데, 이게 이준석 대표가 애초에 기획한 내용이 아닙니다. 애초에 이준석 대표가 만든 어떤 행사에 그들이 오지 않았다고 대부분 언론에서 비춰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행사는 전적으로 경선 준비위해서 만들어진 행사고요. 네.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만든 거였고, 그다음에 대선 후보 간담회는 이번 주에 논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한 상태에서 각 후보 캠프에게 공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사유로 못 온다고 각 캠프에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석자, 불참자를 이미 알고 있었고, 이준석 대표도 그 자리에 오는가 마는가를 저희끼리 토론을 해서 그래도 대표니까 모시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이준석 대표 역시도 초대자로 온 것이지, 이준석 대표가 그 행사들을 기획하거나 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다만 그 행사 일정에 후보들이 몇몇 공교롭게 안 오다 보니까 이게 지도부의 갈등처럼 비춰지는 양상이 좀 있어서 사실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경선준비위원회가 그 행사 일정을 조금 다급하게 잡는 바람에 각 후보들이 여기에 일정을 맞추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좀 있었다는 거,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인공이 후보들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 같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후보와 지도부 사이에 약간 합이 안 맞는 문제는 있지만 이것이 이준석 대표가 튀는 문제 때문인가라고 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되려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오합지졸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후보들 사이에 어떤 질서가 없는 느낌? 그러니까 그 질서를 잡는 건 지도부인데 그것을 잘 따르지 않는 어떤 군사의 모습을 되려 떠올리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과도하게 요청해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은 아까 이야기해 주신 대로 행사 2번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도 안 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맞습니다. 이제 이준석 대표가 사실 무슨 말을 해도 지금 언론의 집중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또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건 후보 개인의 역량도 있지만 결국 당의 지지율과 당원들의 지지가 없으면 대선 후보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 당이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 당이 사는 것은 각각의 대선 후보들이 다 챙기기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결국 당대표가 그 당의 지지율과 당의 기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적절하게 필요한 멘트들을 하고, 그다음에 후보들을 다독이고 당의 중심을 좀 잡고 당 중심으로 후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율을 잡는 것은 이거는 개인이 어떤 독자적인 플레이를 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당대표로서 의뢰해야 되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국민의힘 이제 그 대선 후보들 간의 경쟁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1위 후보인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제 공격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거세지고 있는데, 그 윤석열 후보 자신의 이제 설화, 잇따른 이제 설화도 있는데 발언 뭐 실언 같은 그런 설화도 있지만 그 킬러 콘텐츠가 없다 이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먼저 김재섭 위원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뭐 지금은 누가 뭐래도 가장 큰 킬러 콘텐츠는 정권 교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원래 그 선거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후보가 어떤 특정한 정책적 비전을 내놔서 지지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우리 정치 역사상 크게 많지는 않았고, 기존 정치 세력 내지는 기존 정권에 대한 반사작용으로서, 그 기존 정권에 대한 심판작용으로서 대부분 이 선거에서 이기고 지고가 많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 어떤 피로도 같은 것들이 국민들께 굉장히 많이 차 있고, 그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실 것 같고요. 결국 이 정권 교체라는 이 국민들의 열망 그 자체가 지금 사실 가장 큰 킬러 콘텐츠가 아닌가라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내용대로 뭐 경제라든지 뭐 안보, 복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디테일한 비전들을 못 내놓고 있는 것은 저희도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차차 이제 국민들한테 더 완성된 모습으로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책임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킬러 콘텐츠가 없다, 이 부분이 이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재섭 위원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처음에는 이게 정권 교체가 중요한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윤석열 전 총장을 지목했는데 국민들이, 근데
이 국정에 대한 비전을 분명히 보여주지 않아서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을 했다가 지금은 그게 없는 게 아니라 되게 위험한 국정 운영 비전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저는 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대까지도 이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후쿠시마 방사선 유출이 없었다라고 하는 인터뷰 기사가 나올 만큼 사실은 지금 어떤 과학적인 내용조차도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라고 느껴질 만큼 되게 어떤 위험한 국정 철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어서 과거에는 이게 정권 교체가 중요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되려 또 그렇다고 말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오늘 토론을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그 청년 맞수에서는 후보 검증단 설치 문제와 청년 공약 대결로 달아오르고 있는 여당의 경선판, 그리고 지도 패싱 주인공 논쟁으로 소란스러운 야당의 또 경선판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김재섭 국민의힘 대선 경선준비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은 가을의 첫 절기 입추입니다. 하지만 폭염은 여전하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비가 내려도 습도가 높아서 계속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일이 입추인가요? 네. 전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